안녕하세요. AI 건강 라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류의 가장 흔하고 오래된 고민 중 하나인 탈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인류의 가장 오랜 골칫거리 중 하나죠. 바로 탈모에 대해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와, 이게 단순히 머리카락 몇 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안에는 호르몬과 유전자가 벌이는 치밀한 작전도 있고 심지어 우리 면역계가 아군을 공격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어떤 형태로 좀 경험하는 문제인데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죠. 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을 꿰뚫는 하나의 흐름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어떤 주술적인 처방에서부터 오늘날 유전자 수준의 치료까지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룰 탈모라는 현상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의학적으로 여러 종류로 나뉜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구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가장 큰 갈림길은 흉터가 남느냐 안 남느냐예요. 아, 흉터요? 네, 반흔성 탈모라는 건 모낭,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이 완전히 파괴돼서 그냥 흉터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회복이 안 되겠네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영구적인 손상이니까요. 다행히 이건 좀 드문 경우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탈모는 대부분 비반흔성 탈모에 속합니다. 비반응성. 네, 이건 공장이 파괴된 게 아니라 잠시 가동을 멈췄거나 좀 부실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공장이 망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거다. 이거 희망적인데요. 그렇죠. 원인을 잘 해결하면 다시 머리카락을 만들 잠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비반응성 탈모의 대표적인 유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3명의 주범을 꼽을 수 있습니다. 주범이요? 네,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안드로겐성 탈모예요. 아, 남성형, 여성형 탈모라고 하는? 맞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죠. 이건 마치 아주 서서히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작전 같아요. 계획범죄다. 그렇죠. 남성분들은 보통 이마 라인이 M자로 올라가거나 정수리가 비어가고 여성분들은 앞머리 서는 그대로인데 가르마 주변이 좀 회매지는 양상을 보이죠. 그렇군요. 두 번째 용해자는 좀 더 극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두 번째는 원형 탈모입니다. 이건 뭐랄까, 예측 불가능한 게릴라전 같아요. 게릴라전. 네, 우리 몸의 면역계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모낭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하룻밤 사이에도 동전만한 크기로 머리카락이 숭덩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와.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심해지면 두피 전체, 심지어 눈썹이나 몸의 모든 털이 다 빠지는 전신 탈모로 가기도 합니다. 면역계의 반란이라니 정말 무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요. 이건 큰 재난 뒤에 오는 후유증 같은 거예요. 후유증이요? 네, 우리 몸이 극심한 스트레스, 예를 들면 큰 수술이나 출산, 아니면 무리한 다이어트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요. 일단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머리카락 생산부터 딱 중단시켜버려요. 아, 에너지를 아끼려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장기여야 할 머리카락들이 대거 휴지기로 바뀌면서 보통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개월쯤 뒤부터 머리가 막 한 움큼씩 빠지는 거죠. 3개월 뒤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원인이 사라지고 몸이 안정을 찾으면 대부분 6개월 안에 저절로 회복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정말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 범인들의 동기, 그러니까 왜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그 원리를 좀 파헤쳐보죠. 가장 흔하다는 안드로겐성 탈모, 이게 유전자랑 호르몬의 합작품이라고요? 네. 이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생화학적인 과정이에요. 네. 일단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자체는 범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진짜 범인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라는 효소를 만나면서 나타나요. 둘이 만나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줄여서 DHT라는 물질로 변신하거든요. DHT. 네, 이 DHT가 유전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특히 안드로겐 수용체 유전자가 예민한 사람들의 모낭에 딱 달라붙는 거죠. 그게 달라붙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비유하자면 이 DHT는 모낭이라는 공장의 크기를 점점 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열쇠 같은 거예요. 공장을 축소하라는 명령소군요. 맞습니다. 그 열쇠가 계속 작동하면 공장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굵고 튼튼한 머리카락 대신에 가늘고 힘없는 솜털만 간신히 만들게 돼요.
그러다 결국엔 그마저도 멈추고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원형 탈모는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죠? 면역계가 어떻게 아군을 공격하게 되는 건가요? 원래 우리 몸에서 모낭은 면역 특권을 누리는 아주 특별한 구역이에요. 면역 특권이요? 네, 웬만해선 면역세포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이 쳐져 있다는 뜻이죠. 아,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보호막이 딱 깨져버리면 T세포 같은 공격조들이 모낭을 외부 침입자로 착각하고 총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신 시스템이 바로 JSKT 신호전달 경로라는 거예요. JSKT. 네, 이걸 면역계의 비상연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모낭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이 연락망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호르몬이나 면역 문제 말고 우리가 매일 겪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도 영향을 주나요? 물론이죠. 주범은 아니더라도 범행을 돕는 공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공범. 미세먼지나 자외선은 두피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요. 또 철분, 아연,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을 만들 재료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죠.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음주와의 관계인데요. 네, 술이요? 네, 예전에는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메타 분석 연구를 보니까 생각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의외네요.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건 산화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 아시죠? 네, 알죠. 이게 과도하게 쌓이면 모낭세포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문제네요. 이런 탈모를 이겨내려는 인류의 노력이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고대 이집트 처방전은 정말 상상 이상이던데요. 네, 기원전 1553년 에베르스 파피루스 기록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재료가 뭐였죠? 산화철, 꿀, 양파는 기본이고요. 무려 하마, 악어, 뱀의 지방을 섞으라고 돼 있어요. 와, 그걸 머리예요? 네, 심지어 복용 전에 태양신 라에게 올리는 기도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과학이 없던 시절이니 주술과 의학이 하나였군요. 그렇죠. 어떻게든 답을 찾으라고 했던 거죠.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 히포크라테스도 탈모가 있었군요. 네, 본인도 고생을 많이 해서 아편에 비둘기 배설물까지 섞어서 머리에 발랐다고 해요. 그래서 효과는? 있었나요? 아시다시피 결과는 썩 좋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심한 대머리를 히포크라테스형 대머리라고 부르는 씁쓸한 유머가 남았고요. 결국 과거의 시도들이 실패한 건 왜 빠지는지를 몰랐기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근본적인 기전을 몰랐던 거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매달렸던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군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시대에서 드디어 원인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현대의학의 전환점은 언제부터였나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1939년에 일본 의사가 모바일 이식 개념을 처음 제시했지만 전쟁 때문에 묻혔고요. 실질적인 혁명은 1988년에 시작됐어요. 1988년. 네, 원래 고혈압 약으로 개발된 미녹시딜 아시죠? 네, 바르는 약. 이게 우연히 털을 나게 하는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최초의 FDA 승인 탈모 치료제가 된 거죠. 이걸 바르니 머리가 나네? 하는 경험적 발견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기전을 타겟팅한 똑똑한 치료제는 언제 나온 건가요? 바로 1997년에 승인된 피나스테리드입니다. 아, 먹는 약. 네, 이 약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범인 DHT를 만드는 효소 5알파 환원 효소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딱 막아버려요. 원흉을 정확히 저격하는 거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수술적으로는 1995년에 모낭을 하나하나 심는 여포 단위 이식술이 표준이 되면서 훨씬 자연스러워졌고요. 자, 그럼 21세기인 오늘날 우리는 탈모를 어떻게 진단하고 상대하고 있나요? 진단법도 많이 발전했겠죠. 그럼요. 예전엔 그냥 눈으로 봤지만 지금은 훨씬 정교해졌어요. 모바일 당김 검사로 얼마나 활발히 빠지는지 보기도 하고 트리코스코피라는 두피 현미경으로 모낭 상태를 직접 들여다보죠. 현미경으로요? 네, 특히 원형 탈모에서는 SALT 점수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써요. 전체 두피 면적 중에 탈모 부위가 몇 %인지 계산하는 건데 20% 미만은 경증, 50% 이상은 중증 이렇게 분류해서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추적 관리합니다. 와, 체계적이네요. 그렇게 진단이 끝나면 이제 현대의학이 가진 무기들을 꺼내야죠.
FDA가 공인한 최전선의 무기들은 뭔가요? 현재 FDA 승인을 받은 치료의 3대장은 바르는 미녹시드, 먹는 피나스테리드, 그리고 저준위 레이저 요법 LLAT입니다. 저준위 레이저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헬멧이나 빛처럼 생긴 기기인데요. 특정 파장의 빛을 쬐어서 모낭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원리예요. 아, 방전된 세포에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원형 탈모 치료 분야에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고 들었어요. 아까 그 면역계의 비상 연락망을 차단하는 약이라면서요? 네, 바로 JAK 억제제 계열의 약물들입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어떻게 작용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공격하라라는 잘못된 명령이 전달되는 통신 경로, JK-스타 신호 체계를 중간에서 그냥 딱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통신을 마비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교통관제사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교차로에 들어가서 직접 수신호로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최근 나온 유파다시트닙이라는 약의 3상 임상 결과를 보면 24주 만에 투여군의 절반 이상이 두피 모발의 80% 이상을 회복했어요. 와, 80%요? 정말 대단하네요.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결과죠. 근데 면역 시스템을 직접 건드린다는 게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부작용은 없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정교한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만큼 대가가 따를 수 있어요. 네.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방어 체계도 약화될 수 있어서 심각한 감염이나 심혈관계 문제, 심지어 암 발생 위험 같은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에서 사용해야 하는 아주 전문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FDA 승인 약물 말고도 현장에서 많이 쓰는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요. 먹는 미녹시딜이나 PRP 주사 같은 것들은 어떤가요? 네, 경구 미녹시딜은 저용량으로 쓸 때 효과가 좋아서 허가 외 처방으로 많이 쓰여요. 다만 전신에 작용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곳에 털이 나는 다모증이나 부종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PRP 주사는 자기 피에서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소판만 뽑아서 두피에 직접 주사하는 건데요. 이건 뭐랄까, 모낭에 영양제를 직접 배달해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소팔메토 같은 영양보조제나 미세한 바늘로 두피에 상처를 내서 약물 흡수를 돕는 마이크로니들린 같은 보조요법들도 병행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개발되었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미래에는 탈모와의 전쟁이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의 전장은 크게 세 군데서 펼쳐질 겁니다. 첫 번째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이에요. 재생의학. 네, 이건 아예 새로운 모낭 공장을 짓거나 낡은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개념이죠. 두 번째 전장은 유전자 치료고요. 유전자요? 네, 탈모를 일으키는 설계도 자체, 즉 유전자를 직접 편집해서 근본 원인을 수정하려는 시도죠.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좀 멉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장은 어딘가요? 바로 약물 전달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좋은 총알, 즉 약물이 있어도 정확한 타겟에 명중시키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약물을 캡슐처럼 감싸요. 그래서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모낭에만 약효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스마트 폭탄 같은 기술이에요. 와, 기술 발전도 놀랍지만 저는 치료를 보는 관점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 더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머리카락 수를 세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큰 변화일지도 몰라요. 네. 과거의 치료 목표가 살트 정수 몇 점 감소처럼 숫자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환자의 삶의 질, QOL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어요. 삶의 질. 네, 치료를 통해 환자가 자신감을 얼마나 회복했는지,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줄었는지 같은 주관적인 경험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거죠.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삶의 질이 개선된 환자들이 치료를 더 꾸준히 받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치료 효과도 더 좋다는 게 증명됐고요. 결국 기술의 발전이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군요. 단순히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기술에서 탈모를 겪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의 유전 정보, 생활 습관, 심리 상태까지 모두 고려한 초개인화된 맞춤 치료가 대세가 될 거예요. 오늘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마 기름을 바르던 고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우리 몸속 면역 신호 체계를 조절하는 21세기까지 탈모를 둘러싼 인류의 집요한 탐험을 함께 따라와 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 과학적 사고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 내일 당장 머리카락을 완벽하게 복제해서 무한정 심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과연 탈모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머리카락 그 자체보다 탈모로 인해 잃어버렸던 자신감, 사회적 관계,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해결책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경험이 왜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